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지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사건은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워낙 옛날 사건이기도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3년간 장기 미지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키워드는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프로파일링 같은 걸 해볼 때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다 깔아놓고 이 중에 이래서 이건 좀 오류가 있어요, 이런 건 좀 오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좀 쳐내면서 경우의 수 좀 좁히면서 좀 뭔가 범죄에 대한 윤곽을 좀 잡아왔다면, 오늘은 왜 극과 극이란 표현을 좀 쓰냐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 근데 이걸 좀 깐깐하게 이래서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경우의 수 다 쳐내면 경우의 수가 0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어떠한 경우의 수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과 앞으로 또 진행하게 될 이제 피드백 컨텐츠죠. 저희 라디오 컨텐츠로서 프로파일러 분과 직접 여러분의 제가 진행했던 각각 컨텐츠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공유해보고 프로파일러 분의 견해를 들어보는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건데, 이 사건도 여러분에게 많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넓은 범주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계획이냐 우발이냐, 그리고 만약에 계획이라면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우발이었다고 해도 어떤 계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확률을 높여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3년 발생한 장기미제 사건입니다. 벌써 올해로 횟수로 따지게 되면은 꽤 오랜 시간, 1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13년 장기미제라고 걸어놓은 이유는 그 2년 차이에 어떤 정도 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횟수로는 2003년, 즉 15년이 지나버린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시신 발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정도, 장소는 상주입니다. 경북 상주 내서면 능암리입니다. 가구가 한 70가구 정도밖에 살지 않는 굉장히 외진 마을인데, 그 외진 마을에서 다시 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길이 제대로 아직은 나와 있는 건 아닌, 현재는 길이 나 있지만 그때 당시엔 길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굉장히 외진 길. 농사일을 하는 김씨는 5시 30분 5월 23일 평상시처럼 논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이상한 것들이 있었죠. 누가 버린 슬리퍼 같은 거, 안경 같은 거, 그러려니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왜 이 근처에 당시 도로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고 있어서 인부들의 물건이겠지라는 별 생각 없이 한 방향으로 계속 걷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점까지 갔을 때 논두렁 밑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쓰러진 채로 발견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뭔가 기절했나? 술에 취했나? 라는 생각 때문에 가가지고 이렇게 툭툭 쳐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툭툭 치는데 체온은 없고요, 차가운 상태인데 뭔가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느낌. 죽었구나. 바로 올라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40대 남성으로 보이는 남자였고요. 그리고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자, 이게 다 힌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기댄 채,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요. 육안으로 봐도 흙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것, 이렇게 혈흔이 나와 있는 부분이었죠. 피와 흙먼지들이 여러가지 섞인 형태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외상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외상은 이런 티가 났습니다. 가슴 및 복부에 3개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개의 자상이 겉으로 흉터를 봤을 땐 뭔가 칼에 찔린, 날카로운 흉기에 찔렸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냥 육안으로 봐도 되게 이상했습니다. 한 곳. 그러니까 가슴에 좌측 우측에 한 멍씩 찍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부에 1번, 이렇게 총 3군데의 칼에 찔려 사망한 형태였던 거죠. 그리고 경찰이 동선을 판단해봤지만 이곳은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집, 채식가가 사는 마지막 마을 집에서 산 방향으로 거의 100m 가까이 들어가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경찰이 역으로 추적해본 결과 그 뒤에 이게 바로 유류품들이었던 겁니다. 슬리퍼 한 짝, 안경, 혈흔들, 그리고 피해자의 시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게 바로 피해자의 시신입니다. 여러분 사진상 좌측부터 하나씩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측 상단이 바로 시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경찰들은 했습니다. 이 사체가 만약에 주변이 공사 현장, 도로 공사 현장이었으니까 공사 현장 쪽에다가 시신을 유기해서 묻어버렸으면 이거는 발견이 안 됐을 거야. 왜냐면 도로를 깔아버리니까 그 안에 묻혀서 나타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실종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사건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시신 발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바로 이 시신이 있는 사건 현장 속으로 가볼 건데요.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닥의 모양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근처의 모양의 논두렁의 모양을 보게 되면 흙이 전부 다 헤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뭔가 싸웠나? 아니면 쫓아갔나? 몸싸움이 좀 있었나? 싶을 만큼 뭔가 이렇게 흐트러진 형태였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T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흔에 대한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는 가슴에 있는 복부에 2곳, 그리고 복부에 1곳, 이렇게 3군데의 자상이 있고요.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 찰과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찰과상은 팔꿈치나 손등, 등 이런 데서 발견되고요. 손등 같은 또 긁힌 상처 같은 것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마 같은 데도 뭔가 찍히는 적 같은 찰과상 정도가 확인됐는데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칼에 찔린 손에 상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가정해서 사람을 찌르려고 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막으려고 하겠죠. 손이든 뭐든. 대부분 방어원이라는 게 손에 존재하게 되는데 방어원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슴의 상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쪽 가슴 밑쪽으로 해서요. 좌우로 긴 모양의 상흔, 그리고요. 복부는 상하로 긴 상흔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좌우 대칭적이다. 한 곳, 한 곳, 한 곳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좌우 대칭적인 형태로 나와서 좀 특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사람을 찌를 때 격렬하게 움직이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찌르면 대부분 난도질을 해서 찌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눈에 보이는 한 부분을 많이 찌르는 경향, 아니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향, 이런 것들이 원래 대부분 나옵니다. 사람을 정말 원한 관계라든가 정말 사이코패스적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들러붙는다라는 가정에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사람을 찌르는 순서대로 사람은 점점점 의식을 잃고 쓰러질 테니까 그래서 모양이 원래 나오는 게 맞는데 이건 딱 3곳 대칭의 형태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슴 쪽이 치명상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심장을 찌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장기를 찌를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런데 이게 부검 결과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제로 사인은 과다출혈 사망이었습니다. 복부 쪽을 찔렀는데 칼 방향을 아래쪽으로 해서 찔렀습니다. 상대적인 높이가 위쪽에 있던 것 같은데요. 사람을 꿀려놨는지 키가 더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찌른 형태였고 이 찌른 게 장갑막 근처를 누르면서 그쪽에 혈관이 많은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혈관이 터지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흔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반항은이 없었다. 근데 바닥의 흔적을 봤을 땐 약간 몸싸움, 격투 같은 흔적은 있다. 약간 느낌이 이상하게 갑니다. 어떨 때 상처가 그렇게 나올까요? 딱 3군데. 누군가 정말 제압을 해놓은 상태에서 했다면 꽉 눌러서 아마도 그거에 대한 상처가 분명히 남았을 겁니다. 목을 졸랐다든가 몸을 눌렀다든가. 근데 하지만 일반적인 40대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코올이 검색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반항은 하나 없이 이렇게 사망을 할 수 있었을까가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한 가지기도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압을 한 상태에서 찔렀다면 뭐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용의자, 즉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범인들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범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좀 더 고민을 해본다면 말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현장에 있는 범행 도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범행 도구가 없었습니다. 범행 도구가 아예 사라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가져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도구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간 도구라고밖에 볼 수 없죠. 아마 우발적이라는 느낌보다는 계획성이라는 게 드러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칼의 모양을 보게 되면 길이는 최소 14cm, 과도보다는 좀 긴 형태고요. 그렇다고 식칼보다는 좀 작은 다용도 형태의 칼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되게 흔한 모양의 칼이었습니다. 즉 추적당하기가 쉽지 않죠. 추적을 못하는 칼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게 폭도 좁고요. 그리고 길이도 좀 짧은 상태라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칼을 굉장히 잘 써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 나왔던 얘기로는 칼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다. 정확히 3군데만 찌르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리고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좀 부정적 견해가 있습니다. 정말 칼을 잘 쓰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칼을 가져가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칼이 짧기 때문에 사람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는 판단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찔러서 죽였을 텐데 이런 쪽을 찔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옷까지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전문가적 느낌이 들진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4번째가 뭐냐면 바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사라진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이제 12시가 넘어가는 새벽 1시 13분에 상주 119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통 발신 번호는 바로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119는 여보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왜 말이 없지? 라는 생각에 다시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전화를 했지만 그 119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피해자, 이 사람은 분명히 시신이 발견된 날, 그날 새벽 1시 13분엔 살아있었습니다. 왜냐면 119에 용의자가 범인이 전화할 이유는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산골짜기인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도 119에 전화한 사람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큰데 피해자는 범인이 있는 상태에서 전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절을 했거나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간신히 누른 게 119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1시 13분 정도까지는 살아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전에 이런 피습을 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범죄 숙련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범죄 숙련도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목을 찔러서 즉사를 시키는 게 맞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도 이상했습니다. 1시 13분 정말 외진 곳까지 들어왔거든요. 만약 시신 처리를 완벽하게 하려고 했다면 이 산 쪽 안에다가 말 그대로 유기를 따는데 아예 안 보이는 데다든가 아니면 공사 현장 밑에 묻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논에 나와서 농산일을 하는 논밭에 논두렁에다 시신을 그냥 두고 나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시신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살해 장소와 사망 장소가 똑같은 거죠. 따라서 죽이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는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보다는 모르고요. 그리고 범죄 도구를 준비해 간 사람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간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화 온 게 새벽 1시 13분, 발견된 게 5시 30분. 그럼 실제 사망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시간을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한 4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겁니다. 시신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핸드폰을 두고 간 범인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 도구들이 툭툭툭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둔 건지 아니면 놓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유류품들이거든요. 핸드폰도 그대로 두고 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과 나와의 연결고리, 즉 연락을 한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 핸드폰을 없앨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나래에 대해서 들통날 가능성이 있다면 몸을 수색을 했겠죠. 하지만 핸드폰을 그대로 두고 갔다라는 얘기를 보면 핸드폰과 자신은 어떠한 용의점,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이상한 점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전화한 사람의 번호 119였습니다. 만약 잠깐 자신의 의식이 돌아와서 자신이 살해 위협, 즉 강도 위협 같은 걸 느낀 상황이라면 119보다는 112를 누를 확률이 조금 더 큽니다. 근데 119를 눌렀다는 건 내가 지금 죽을 줄 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 내가 지금 뭔가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에 대해서 빨리 나를 찾아달라 라는 느낌이 더 강한 건데, 즉 아마 자신이 과다출혈이 되는 부분이라서 과다출혈 사망은 자기가 잘 모른다고 제가 예전에 배산 사건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는 자신의 피가 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아프지만 버틸 수 있는 상태라서 그게 안에서 피가 차거든요. 밖에 나오는 게 좀 적다 보면 아, 나 괜찮은 거겠지 라고 생각하다 의식을 잃고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쇼크사입니다. 자신이 사망한 걸 몰랐을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아마 피해자 본인이 느끼기에는 범죄 행위이긴 한데 그거보단 살아야 된다라는 느낌이 더 강했다. 즉 뭔가 강도 행위보다는 자신에 대한 피해를 입은 부분, 사망할 줄 모르고 면식범일 확률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힌트입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사건 현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이곳에 이 사람들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죠? 그리고 어떻게 나갔죠? 걸어 들어왔고 걸어 나갔을까요? 이 사람과 산책하듯이 이 마을 주변에 사는 사람일까요? 분명히 바퀴 자국이 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습니다. 차가 사라진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볼 때 경우의 수는 이런 겁니다. 납치인 건가? 차량에 납치를 해서 데리고 왔을까? 자신들의 차량으로, 범인의 차량으로. 그게 아니면 피해자의 차량으로 유인을 해서 이곳에 들어와서 살해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져갔을까? 경우의 수가 아마 2가지 정도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그리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졌던 점, 그리고요, 알 수 없는 인적이 정말 드문 곳, 실제 이곳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곳을 잘 모르고 잘 안 가는 곳,
우발적이라기보단 좀 계획성이 느낌이 되게 강하지만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좀 초업 느낌이 강한 이런 사람의 범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사건 현장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습에 대한 브리핑 결과입니다. 자, 범위가 좀 넓게 잡히긴 했습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어찌되었든 여기에 가진 힌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색깔을 입히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신의 신원이 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경북 영주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김모 씨, 당시 나이 43세셨습니다. 이분께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왜냐면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분인데도요, 개인 택시 중에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비싼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좀 고급 차량, 당시에는 바로 다이너스티 차량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개인 택시로는 10대 미만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이 택시를 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들 기억을 하는 분이었죠. 당시에 손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나가는 콜택시였는데요. 당시에는 콜택시가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뭔가 단골이라면 개인 기사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평상시에는 택시를 쉴 때는 과수원에 가서 일을 하고 집안일 빼고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 뭐 그런 분이셨고요. 약간 가부장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 대한 행적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일입니다. 즉 하루 만에 발견된 거니까 2003년 5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22일 밤 10시 58분에 행적이 하나 확인됩니다. 바로 핸드폰 기록이었던 거죠. 핸드폰 기록은 통화했던 기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를 해서 콜이 왔던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0시 58분, 이 시간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58분 핸드폰에 영주 모 관광호텔로 전화를 받고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손님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손님을 기다리던 중 밤 11시 40분, 즉 거의 시간적으로 40분 정도 기다린 시점입니다. 관광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이 택시 운행을 하고 있던 친척 조카를 김씨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조카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주로 가는 손님 콜이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영주에서 상주로 가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보시는 바와 같이 11시 41분에 전화 발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휴대전화에 발신을 했는데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1시 54분에 다시 한 번 더 전화가 오게 됐고요. 전화 연결이 안 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시 54분에 전화가 온 뒤에 차량은 관광호텔 쪽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 12시 20분경이었는데요. 시외로 나가는, 이제 상주 쪽을 향하게 되는 마지막 LPG 충전소, 영주 쪽에 있는 거죠. 거기서 충전을 한 뒤 마지막 행적을 보이고 상주로 향한 뒤의 행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주부터 이제 상주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약 82km고요. 영주 시내 내에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영주 시내 내에서. 자, 그럼 우리는 상주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한 가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손님을 태웠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일단은 첫 번째, 1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콜택시를 부른 뒤에 40분 정도를 속된 얘기로 잠수를 탔다라는 가정일 때 과연 기다리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상주가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더 기다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장난 전화를 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발신 전화를 다 전화해봤을 때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뭔가 되게 느낌이 이런 쪽이죠. 아는 사람, 뭐 하는지 아는 사람? 아니면 비용 더 드릴 테니까 뭐 1시간 정도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미리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호텔 쪽으로 와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되게 이상한 행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카를 만났을 때 진술도 특이한데 상주로 가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40분 정도 기다린다는 걸 모르는 상태였으면 하소연할 만도 하거든요. 아니, 나 지금 40분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한 게 아예 언급도 없었다라는 점은 아마도 전화상으로 그 40분 정도의 딜레이를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될 뿐입니다. 그게 아니면 전혀 기다릴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이 택시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11시 54분에 전화가 왔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1시 41분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4분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13분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13분을 더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를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손님을 태우러 가야겠다라고 하고 있다가 전화가 와서 다시 그 사람을 태우러 간 건지 아니면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중간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깔고 나서도 접점은 한 가지입니다. 태웠습니다. 태워서 12시 20분경 시외로 나가는 LPG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출발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12시 20분경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건 대충 사망한 예정 추측 시간이 1시 13분 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루트를 조금 맞춰봐야 되는데 12시 20분경에 영주에서 갓 벗어난 쪽에서 충전을 한 뒤 피해자가 뭔가 자신이 이제 사망할 걸 알고 119에다가 전화를 한 게 1시 13분이면 시간적인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거의 뭐 도착하자마자 이런 범행을 왜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 자체가 상주까지 가는데 82.7km가 나오기 때문이죠. 82.7km를 물론 막히지 않는 새벽 시간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간다고 넉넉히 잡아도 1시간이라는 가정을 생각해봐도요. 이 시간은 굉장히 이상한 시간인 겁니다. 그럼 거의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죽였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확인된 상황이었으니까 얘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디서 한 걸까요? 전화 발신지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디여야 될까요? 개인 핸드폰 번호여야 하며 그리고 관광호텔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관광호텔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관광호텔 근처에 있는 이동거리 3.3km 영주역 근처에 있는 우체국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루트입니다.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우측과 공중전화에서 전화해서 관광호텔 앞을 얘기해서 그 앞에 계셨던 건 맞는 겁니다. 근데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당시 관광호텔에 있는 벨보이의 목격에 따르면 차량이 도착해서 앞에서 빵빵거리고 있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손님이 불렀는데 안 오셨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쪽에 요청하신 분 없는데?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난다라는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중전화로 전화했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이 김씨가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전화가 안 받아진 겁니다. 공중전화니까 말이죠.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54분에 다시 전화가 온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똑같은 곳에 또 전화를 했던 거죠. 자, 이것도 되게 이상한 겁니다. 공중전화로 전화해서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은 사람, 그리고요, 위치를 다른 곳으로 알려줬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13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3분 동안의 차이 동안이 이동거리 3.3km 이쪽으로 와서 공중전화 앞에서 태우고 간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관광호텔까지 이동을 해서 차를 타고 간 건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을 해봐도 아마도입니다. 범인이 있는 장소에 올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독 범일 때.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실 수 있나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신의 형태를 보면 뭔가 공범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확률을 높이겠습니다. 만약 공범이 있는 상태라면 한 명은 관광호텔, 한 명은 우체국. 우체국 쪽에서 전화를 해서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 차량 대기하세요 라고 얘기한 뒤 그 탄 지역이 관광호텔일 수도 있는 겁니다. 분위기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단독일지 공범일지는요. 자, 이렇게 공범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사람이 차를 태우고 이동해서 상주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사람들도 잘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또 이상한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2003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산골짜기까지 들어가는데 택시기사님이 거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들어갔을까요? 택시를 탄 다음에 완전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인적이 되게 드문 장소에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택시기사님들은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새벽 시간, 밤 시간에서 위험한 경우도 있고요. 자신에 대한 위험성. 두 번째는 차량에 대해 훼손 여부. 뭐 예를 들면 시골길을 가게 되면, 특히나 이 차는 그때 당시 좋은 차였기 때문에 차가 긁히는, 차가 상해를 입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끌고 그 안까지 같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왜 거길 같이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거길 들어간 뒤 일부 좀 걸었던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어떤 일들이 과연 이 안에서 있었던 걸까요? 아는 사람만이 가는 장소. 그래서 상주시에 당시에 있었던 도로공사 현장의 공사장 인부가 아닐까라고 처음에 용의자를 좁히게 됩니다. 하지만 공사장 인부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 때문에 그럴까요? 택시 강도가 많기는 합니다. 대부분 돈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서 이렇게까지 신을 유기하고 가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숨기면서 가는 경우까지는 정말 드물다. 왜냐면 너무 번거로운 일을 많이 했거든요. 목적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가 잘 아는 장소에 데려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시신을 유기를 해야죠. 공사 현장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시멘트 밑에다가 넣는다다가 이런 식으로 유기라는 게 맞는 건데 유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덩어리를 던져드렸습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복잡하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이건 가능성을 뭐라고 해도 다 이상하거든요. 조금만 아니라고 하면 다 아닌 거고요. 혼자인가? 공범인가? 면식범인가? 왜 거길 들어갔지? 아는 사이라서? 아는 사이기 때문에 119에다가 전화를 한 건가? 자기가 죽을지는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죠. 자, 이제 우리는 다른 걸 또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바로 사라진 택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지금 택시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의 차량의 택시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린 한 가지는 확실해졌네요.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이곳에 도착한 범인 혹은 범인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그 택시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던 겁니다. 택시는 이상한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24일 아침 사건 현장으로부터 85km가 떨어져 있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이 됩니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가 그걸 보고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확인되게 된 거냐면, 원래는 주차장에 주차가 있던 게 아니라 일반 상가 건물, 그러니까 이제 가게 하시는 분 앞에 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던 겁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없길래 가끔씩 택시기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키도 꼽혀있겠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잠깐 어디 갔나 보다 싶어서 건물 옆에 주차장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가게 주인분께서요.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오해 살까봐 건드리기 싫어서 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선 물건들이 여러 개가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머지 신발 한쪽, 영수증, 그리고 이상한 종이, 이렇게 발견되었죠. 자, 이제 우리는 안동이 어디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여러분에게 지도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안동입니다. 어떤 루트로 왔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에서 상주로 간 뒤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 안동 쪽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서 오게 된 겁니다. 이날 하루만 총 168.4km를 운행을 했던 사람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외딴 곳에 차량을 버렸을까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티가 나는 곳에 놨을까요? 시신도 차도 마치 한번 찾아봐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차 안에 지문은 총 9개가 발견됐지만 용의자의 것으로 확인되는 지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외관을 세차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어떤 형태일까요? 이 차량을 주차한 근처에는 안동역 근방이었습니다. 안동역도 있고요. 그리고 안동 버스터미널도 있었거든요. 즉, 대중교통 근처까지 차량을 끌고 왔던 부분입니다. 왜 일로 왔을까? 추측을 해보면 단 한 가지겠죠. 1시 13분 정도를 기점으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차량을 끌고 차량을 버리고 자신이 이동할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영주로 가기에는 이 차량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 왜냐면 유명한 차량이니까. 영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안동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어느 정도 추측은 됩니다. 그리고 안동 쪽에 가서 한 행위는 아마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버스를 기다림 혹은 기차를 기다림. 자신이 타고 이동할 만한 곳 말입니다. 어디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렇게 자신은 완전 범죄를 저질러다 치고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범인은 누굴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냥 영업 강도, 택시 강도일 확률이 있지만 택시 강도라고 보기엔 너무 번거로운 행동을 한 점, 너무 계획적인 행동을 한 점, CCTV에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은 점,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납치일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유인한 걸까요?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혹은 그 외일까요? 그런데요, 이 사건에 아주 놀라운 국면을 맞이하는 한 가지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근거였지만 이 근거 덕분에 미제 사건으로 빠질 뻔한 일이었죠. 바로 뭐였냐면 안동으로 향하던 중 이 철두철미했던 용의자는 실수를 한 번 합니다. 상주에 있는 외소면 한 3번 국도 길에 단속 카메라에 사진이 찍힙니다. 제한속도 80km를 달려야 되는 국도에서 93km로 달리다가 카메라에 찍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요즘은 개인에 대한 신변보호 문제 때문에 도로교통을 보시게 되면 과속할 때 운전자 부분을 가려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게 운전자 부분이 찍혀서 나온 부분이었거든요. 조수석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사람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를 아십니까? 이 남자의 얼굴을 보시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이상한 사진이 나올 수도 있지? 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음영을 약간 다르게 처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보이는 느낌으로 봤을 땐 조금 덩치가 크고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눈동자 같은 게 좀 빛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죠. 범인의 흔적입니다. 그 당시에 이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에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안경을 썼다. 반사되는 모습이니까 말이죠. 안경. 그리고 콧수염이 나 있다. 수염이 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경찰이 배포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시민의 제보가 쏟아지듯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늘 공통점이 잡힙니다. 신고한 사람들은 덩치가 크며, 그리고 털이 좀 많은 수염이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로운 증인도 나타나는데, 당시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 주변에서 식당 일을 하시던 분이 목격을 한 사람이 확인됩니다. 좀 통통한 남자였고요. 키는 170이었어요. 얼굴은 잘 못 봤어요. 정도까지의 이야기였던 거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속 80km짜리의 곳에서 93km로 과속을 해서 찍혔습니다. 어떤 걸 표현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급함. 사람을 죽여서 불안감, 다급함 때문에 과속을 해서 카메라에 찍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왜냐면 우리도 평상시에 80km하고 사람이 없는 국도에서 달리다 보면, 속도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 보면 그냥 시속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자신이 과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다.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하지만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 하긴 했습니다. 빠르게 달렸다.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도 있죠. 빠르게 달렸는데 눈앞에 있는 카메라를 갑자기 확인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좀 밟긴 했지만 밟았어도 그게 속도가 덜 줄어든 형태라 93km로 통과한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경우의 수는 사실 세 가지가 맞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심리적인 동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불안해서 과속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리적 동요가 있어서 그런다. 과속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심리적 동요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속을 하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도 있죠. 뭔가 좀 생각을 하다가 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확 밟은 형태. 따라서 이거 가지고 범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건 너무 오바스럽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 상태에 접근하기보다는요, 이 사진에 주목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정말 콧수염일까요? 어쩌면 이게 미제 사건으로 빠뜨린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영 대비입니다. 턱에 있는 건 현재 턱라인입니다. 여기가 수염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수염이 아니면 여기도 수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겁니다. 2015년 새로 이 CCTV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수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13년 동안 수염이 달린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림자의 음영 문제 때문에 생겼던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 범인의 새로운 모습은 이제 알려진 지 딱 3년 정도 된 겁니다. 2년 3년인 거죠. 당시에 여러 가지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자주 태우는 승객을 닮았어요. 덩치도 있고 수염도 나 있는 남자거든요.
당시에 안동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영주에서. 전과도 있었고요. 서울 쪽에서 대부업했다고 했는데 원래 고향이 이쪽이 아닌데 영주에 와서 가족들하고 식당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조폭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안동역 자재시장을 왔다 갔다 해서 안동에 대한 지리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진술됩니다. 경찰은 바로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보는데 사건 당일 그리고 24일 영주와 안동에서 통신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시간대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얼굴 CCTV 부분이 상당 부분 비슷하다라는 국가수 감정 결과도 당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람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당시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으로 추정이 나옵니다. 모든 초점이 단 그 한 남자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현재 밝혀진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전달해 드리냐면 바로 그게 색안경이라고 부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역으로 생각해보면 영주와 안동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자기가 안동에 가서 식당 자재를 사기 때문이었고요. 사건 발생 당시에 전화통화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사건 발생 당시의 시간을 보면 밤 거의 11시 45분부터 새벽 1시 13분 사이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요.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신뢰도는 2003년 당시에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만큼 정확하진 않거든요. 따라서 이 정도의 용의선상에 올리게 되면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대부업을 했다. 그리고 뭔가 무서운 사람들이 자주 온다. 라는 그 문제 때문에 더 의심을 사람들이 많이 했던 색안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범인이 아니다 라고 확정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용의점이 없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요. 그 용의자와 피해자 김씨와의 접점은 존재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이유가 아예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바로 단골로 차량을 불렀던 사람인데요. 상주에서 영주로 이사온 한 남자였습니다. 되게 택시를 많이 tas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사채 및 카지노, 도박을 자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채업자 유씨인데 당시에 돈을 뭔가 그런 카지노 같은 걸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단골 택시기사들에겐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왕복 결제비까지 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다른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김씨와도 굉장히 친한 관계였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피해자 김씨와 사채업자 유씨는 외상으로도 차를 태워준 적도 있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리고 피해자 김씨가 유씨에게 식사를 대접한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요. 경찰들이 이 사람을 의심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점이 갑자기 맞춰졌는데 처음엔 몰랐던 거였죠. 이게 도대체 뭐였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유류품에 있었던 이상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냥 글자 숫자 같은 게 있어서 처음엔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유씨의 채무 영수증입니다. 그러니까 유씨가 하면서 카지노나 도박 사업을 하면서 생겼던 채무와 관련된 영수증, 즉 유씨 겁니다. 근데 그 유씨의 채무 영수증이 피해자 차량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영수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체를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가 왔다 갔다 한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피해자, 그리고 유씨, 그리고 채무관계에 있는 어떤 남자 3명. 어떤 관계일까요? 당시에 유씨를 추궁합니다. 왜 유씨를 추궁했냐면 유씨가 좀 이상한 부분이 더 있었거든요. 당시 가전제품 판매원으로서 있었는데 영주, 상주, 안동을 굉장히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 사람의 사무실 자체가 영주역 인근 우체국의 골목 쪽에 있었습니다. 즉 공중전화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었죠. 유씨를 추궁했지만 자신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며 거짓말 탐지기로 진실로 나와서 확인할 수 없고 직접 증거가 없어서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03년 발생, 현재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정황상 봤을 땐 면식범일 확률이 큽니다. 적어도 좀 기다려주세요. 돈 더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뭐 이 사람이면 기다릴 수 있지. 라고 택시를 한두 번 정도 타본 사람일 확률이 크고, 그리고 그 사람과 과연 혼자 탔을지 여럿이서 타서 같이 문제가 터진 걸지, 그리고 여럿이서 탔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유씨에 대한 부분인데, 유씨가 정황 증거가 굉장히 강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카지노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산길 같은 곳에, 일명 하우스라고 하죠. 산길 같은 곳에 같이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당연히 얘기한 뇌피셜입니다. 오늘 그쪽 산골짜기 안쪽에 있잖아. 거기서 오늘 도박 있어. 오늘 하우스 거기서 열려. 글로 가죠. 왜냐면 운전을 분명히 피해자인 김씨가 해서 갔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서 위협을 해서 거기까지 끌려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도 좀 이상한 게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안에 채무관계에 대한 것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더입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재정상태에 대한 부분인데, 피해자 김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부장적인 부분이라서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형태를 아내분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좀 누구한테 빚이 있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뭔가 이거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됐던 상태였던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유씨와 그리고 김씨 피해자는 친했다. 근데 이상하게 유씨의 채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한 그 노트가 차 안에서 발견되었다. 우리가 물론 추측할 때 그 문서가 예전에 있었는데 놓고 내려서 김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하필 이번에 밝혀진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는 너무 여러 가지니까. 어차피 법원 재판에 올려봤자 가능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초점이 잘 맞아떨어지는 경향도 있다는 점,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느낌도 들고요. 되게 이상한 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맞는 겁니다. 아니지. 그럼 정말 다 아닌 게 나오고요. 또 다 맞지 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넓게 팽창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도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끼리 같이 이제 회의하는 범죄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각각 달랐고 사건을 보는 눈 자체도 굉장히 달랐거든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범이라면 한 명의 진술, 아니면 목격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생각 자유롭게 싸움 없이 저희 게시판에 댓글에 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범인, 그 살인에 대한 모습을 좀 다시 살펴보면 구타를 했다. 때리면서 와서 막 신발도 놓치게 되고 슬리퍼도 하나 놓치고 뭐 안경도 놓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에 대한 부분인 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슬리퍼 하나는 차에 있었거든요. 그럼 나갈 때부터 슬리퍼를 한쪽만 신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오다가 한쪽을 수거해서 온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되게 달라요. 나갈 때부터 신발이 한쪽부터 있었다면 이건 진짜 위협이에요. 나와. 그러니까 끌고 나갔으면 신발 한 짝이 남아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그 안에서 벌어지고 하고 이제 신발을 하나 갖고 왔는데 신발 한쪽이 새벽에 와서 안 보이니까, 왜냐면
새벽 1시경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잘. 그래서 그걸 확인을 못해서 그냥 온 건지. 근데 신발 안쪽은 회수할 만큼의 생각을 했던 범인이라면 저는 신발 다 갖고 왔을 거라고. 그리고 굳이 신발을 갖고 올 필요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신발을 왜 갖고 오겠어요? 갖고 와야지. 그래서 제일 납득이 가고 합리적으로 봤을 땐 도착을 한 뒤에 끌고 내렸다거든요. 내려. 그래서 신발 한쪽이 벗겨진 채로 끌려가면서 뭐 이렇게 구타를 당하다가 이제 만약에 구타를 막 당하고 거기 이제 피 묻은 돌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머리도 맞고 힘들어서 이렇게 누웠다라는 가정이에요. 등 같은 데 너무 많이 맞아서 손도 긁히면서 누웠다는 이게 하늘을 보고 누웠다는 가정인데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하늘 보고 누운 사람을 칼로 그냥 가슴 양쪽은 찌를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복부 상처 기억하시죠? 위에서 아래 형태로 찔렀다고.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그렇게 찌르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칼을 이렇게 잡고 자기 배 쪽으로 이렇게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찔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자세일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꿀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찌르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더 높이 있는 상태에서 찌르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 단독범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찔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야 그런 흉터가 나오니까. 근데 방어원이 없다는 것도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막 이렇게 맞고 구타당하고 힘들다고 해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방어흔이 손에 아예 없다라는 게, 칼을 손으로 잡든 뭘 하든 이게 아니면 사람이 꽉 누르든 이게 손톱이 깨지든 뭔가 방어흔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다 까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방어흔 자체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 손에 잡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상하죠. 네. 근데 계획적으로 누군가 둘이 와서 죽였다고 보기에는 왜 죽였을까의 문제인데, 그 둘이 정말 존재한다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그 유씨, 그 안에 있는 익명의 어떤 인물, 그리고 김씨,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 게 맞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런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초반에 얘기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시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아니야 하면 다 아니다. 그렇다고 맞다고 하면 다 맞는 거. 되게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당시에 CCTV도 많이 없었고 CCTV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있고 통화 내역도 없다는 점, 정말 철두철미하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너무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야기를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태. 뭐 예를 들면 정말 빚에 대한 채무가 확인됐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금융거래 내역이 정확히 확인이 돼서 가족들도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가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된 건지 안 들어온 건지 확인이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없게 돼 버린 거죠. 그게 원래 있는 돈인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드리면 네, 어느 정도는 네, 맞을 것 같아요. 공범일까 여러 명일까, 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고, 네,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정보는 웬만큼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네,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